네, 안녕하세요. 네, 조홍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GS1기 강의 계획을 시작할 건데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일정은 총 10일에 11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질문사항이 혹시 생기시면 이메일보다는 제가 이메일을 잘 확인 안 할 때가 많으니까 카페에다가 질문사항을 올려주세요. 그 공인노무사 그 질문할 수 있도록 Q&A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GS 1순환 즉 1기 강의 계획 목표는 자, 사례형 풀이는 약술형 풀이의 연장선에 있는 풀이 방법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각인시켜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교재 그대로 이 답안에다 쓰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목차로 마지못해 설문의 해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쓰는 답안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번 일기 동안에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풀이 방법이냐 했더니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테스형 손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 입각해서 답안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특히 이번 일기에서는 이제 출제 가능한 사례풀이 답안 작성법 미리 소개를 해드릴 건데 뒷부분에 사례 문제를 기출로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우리 일기 동안에는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사례 답안 작성법만 계속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번 일기 동안에. 그 다음에 사례 문제 뒤에 있는 사례 문제는 실제 써보는 건 이제 2기 때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강의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은 GS 연기에서 전달한 이제 테마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법률 규정과 의의, 판례가 어떻게 답안 작성에 글로 표현이 되는지 이제 그것들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실 법률 규정, 강학상 의의, 판례 이 세 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답안 작성은 거의 준비가 돼 있다. 이미 답안을 작성할 만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매주 쪽지 시험 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쪽지 시험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뒤에 보면 오늘은 이제 1회차니까 행정쟁송법의 답안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1페이지에 있는 오늘 교재 백발백중 행정쟁송법이 있죠. 1페이지 보면은 조홍주 선생이 전하는 답안 작성 5대 리걸 마인드 이렇게 했어요. 우리들이 이제 리걸 마인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리걸 마인드 하면은 뭔가 신비롭고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위축감이 드는 그런 이제 용어들처럼 들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걸 마인드라는 것은 이 마인드라는 것은 여러분 나누기 어떤 덩어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하고 싶은 덩어리가 있을 때 나누기 그리고 판단하기 이걸 마인드라 합니다. 나누기 판단하기. 그런데 그 나눌 때 법학적 시각을 가지고 나누고 판단할 때는 판례를 가지고 판단한다. 법률 규정과 판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뭐예요? 그걸 legal, 법적이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판단하는데 법적인 기준을 동원한다. 그러면 legal mind라 그래요. 예컨대 경제 현상을 보는데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주식 시장도 다양한 그러니까 그 시장들 있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 시장을 나눠요. 나누고 그다음 각 시장별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좋은 거지라는 판단하는 각종의 이론들이 있어요. 경제적 이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걸 우리가 뭐냐? 이코노믹 마인드죠.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인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걸 마인드가 뭐냐? 나누기, 판단하기. 마인드는 나누기, 판단하기. 그런데 나눌 때 어떻게 나누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지? 이 어떻게가 뭐라고요? 리걸
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리걸 마인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걸 마인드. 근데 이렇게 할 때 답안 작성에는 어떻게 나느냐 하는 거죠. 답안 작성에는 어떻게 이게 리걸 마인드가 나타나느냐. 자, 설문이 덩어리로 주어집니다. 설문이 덩어리로 제시됩니다. 설문이. 근데 이 덩어리라는 게 사실은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주어지죠.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주어집니다. 육하 원칙. 이렇게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 비문학이라 그래요. 육하 원칙에서 주어지는 문장을 비문학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비문학 많이 배우잖아요. 국어에. 이 비문학을 이제 육하 원칙이죠. 이 육하 원칙의 덩어리로 제시됩니다. 그러면 이 육하 원칙에 제시된 것들을 하나 뭐다? 법률에 의해서 판단해 볼게. 근데 뭘 판단해? 덩어리로 제시돼서 뭔가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는 것이 뭔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 여기까지가 답안 작성법의 전체예요. 이게 전체인데 그 중에 첫 번째 1단계는 이 덩어리가 제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정법 답안 쓰기는 말로 하는 뭐다? 수학이다. 말로 하는 수학이다 그랬어요.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행정법 답안 쓰기는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그럼 수학은 뭐 어떻게 됐죠? 수학은 문제가 제시되면 문제가 출제되면 그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적용되는 공식 있죠. 공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 출제되는 문제 이 실제 문제를 여기다가 뭐 하죠? 실제 풀이를 하죠. 공식에 따라 실제 풀이를 하죠. 실제 풀이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답을 도출하죠. 답을 도출합니다. 답 도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수학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학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루트 3, 루트 2의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용되는 공식이 뭐예요? 이 루트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루트 제거하려면 이쪽에 이 두 개는 곱하더라. 곱한 다음에 이쪽에 분모로 들어가고 분의 1이더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공식 있잖아요. 그럼 실제 요거를 풀이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 루트 3을 3에 루트 2의 4다. 그러면 이제 6 루트 뭐 4다. 그러면 4는 2의 2승이니까 이는 2의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각각의 뭐죠? 규칙들이 안에 들어있죠. 실제 풀이 과정에서 각각의 규칙이 있죠. 풀이하는 규칙.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도출하죠. 자, 요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행정법 답안 작성에서도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1단계는 대전제를 제시한다. 대전제 제시. 그러니까 그 출제된 문제 풀이에 필요한 대전제를 제시한다.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뭐다? 수학 문제로 보면 수학의 예를 들면 공식을 제시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대전제를 제시하는데 출제된 문제풀이에 필요한 대전제를 제시한다. 대전제. 수학도 공식을 제시한다. 근데 이렇게 제시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if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if. 만일 풀려면 이 제시된 문제를 풀이하려면 뭐뭐를 알아야 한다. 이게 수학이잖아요. 수학. 제시된 문제를 풀이하려면 공식 어떤 공식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요거를 이제 if should인데, 그죠? 이게 if should.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이게 if, 이게 should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정언 명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언 명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진리다 그런 의미거든요. 따라야 할 진리다. 그러면 법학에서도 대전제를 제시하는데 대전제에 어떤 것들이 한번 볼까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출제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첫 번째 타입, 세 가지. 두 번째 타입,
세 번째 타입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첫 번째 타입은 뭐냐면 갑의 소재기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첫 번째 타입이고, 자,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 처분이 땡땡 처분은 취소 소송의 대상인가? 이런 게 두 번째 타입이고, 자, 세 번째 타입은 우리 연기 때문에 배웠으니까 법원은 땡땡 처분 사유에 추가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타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타입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때 이 대전제를 제시할 때 어떻게 제시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머릿속에서 뭐 하면 된다고요? 요거. 그래서 갑의 소재기가 적법하려면 이렇게요. 갑의 소재기가 적법하려면 그러면 소재기 적법에 대한 뭐 알고 있어야 돼요? 이 should 문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소 소송의 대상, 처분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취소 소송의 소재기가 이제 취소의 소재기라 취소 했다고 치자고요. 취소의 원고 적격, 취소소의 피고 적격, 취소의 협의의 소익, 취소의 제소기간 요건, 취소의 관할법원 요건, 그 다음에 취소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렇게 요거 우리 배웠죠? 그래서 대원, 비협, 재관행, 이게 애우라는 걸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대전제로. 대전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답안 작성에 거의, 사실은 있잖아요, 답안 작성에 50%의 점수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 문장이 제시가 안 되는 거 이유 하나로. 이 한 문장의 제시가, 왜? 수학 문제에서 공식 제시가 안 되면 당연히 50% 날아가는 겁니다.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모르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처분을 취소의 소재, 그러니까 합의 소재가 적법하려면,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전제는 약간은 추상적, 갑이라는 것은 구체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돌려줘야 돼요. 즉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추상적, 일반적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냥 취소 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갑이란 말 지워버리고 취소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이렇게 써요. 답안에는 이렇게 써요. 취소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취소의 원고 적격, 피고 적격, 협의 소행 요건, 제소기간 요건, 관할법원 요건,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적격에서는 요건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이 적격 자체가 요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전제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대전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대전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해서 저절로 나오는 문장이 아니에요. 표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땡땡 처분을 취소의 대상인가?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이것도 if로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if 땡땡 처분 취소의 대상이, 땡땡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행정소송법 제19조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뭐예요?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자, 두 번째 타입은요. 행정소법 제19조와 행정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안 씁니다. 이건 법률 규정은요. 다이렉트하게 제시를 합니다. 바로 어떻게 써요? 행정소송법 제19조와 그다음에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바로에 의하면 하고 베끼면 됩니다. 베끼면 돼요. 법률 규정은 이렇게 베끼면 돼요. 즉, if 땡땡 처분이 수송의 대상이 되려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if should로 나오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법률 규정으로 뒤에 should 문장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곧바로 법률 규정을 다이렉트하게 뭐뭐에 의하면 법률 규정 이거에 의하면 그러고 나서 법률 규정 그 자체 내용을 베끼면 돼요. 내용 베끼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대전제를 제시하면 돼요. 여기도 법률 규정이 대전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타입이 우리 행정법의 99.9% 거의.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에 1조부터 45조까지인가 있잖아요. 그 중에 몇 개 정도는 안 돼요. 여기다가 제시하는 게 외울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기부터는 법전 있죠. 법전. 비치법전 시험장 그거 사셔가지고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법원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 2%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법원이 땡땡 처분사에 추가를 하려면 땡땡 처분 사유의 추가가 가능해야 되죠. 추가가 가능해야 한다. 추가를 하려면 추가가 가능해야 되죠.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처분 사유의 추가의 의의가 뭔지를 먼저 제시해야 돼요. 의의 제시. 처분 사유의 추가의 의의를 먼저 제시를 해야 돼요. 추가의 의의. 처분 사유 추가가 뭐냐? 이거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그때 가서 자 이렇게 이거는 암기죠. 암기. 요것도 암기. 요거는 법률 주소 암기. 그래야 보고 베끼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행정법 답안 작성도 암기예요. 이해가 아니에요. 암기를 하셔야 여러분들 쓰실 수 있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자, 이게 바로 1단계 대전제 제시예요. 대전제 제시. 한번 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리걸마인드 1번. 대전제를 설정하기. 자, 대전제를 선점하라. 자, 어떤 덩어리라는 건 이제 프로블럼,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된 지점에 있어서 누군가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고 어떤 누군가는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손해는 받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들 민법 1차에서 배우실 때 우리나라 민법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규정되어져 있다는 말을 잠깐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권리 본의적 사고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권리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률이 채권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이 채권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채무를 지지 말아요. 채무 지지 마. 채권자 위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라고 일단 확정만 된다면 민법의 1조부터 모든 규정까지 완전히 싸그리 다 그 사람한테 전반적으로 응원을 하고 호응을 해줘요. 다만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신의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행위라든가 불공정 법률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권리남용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 질서, 반사회적 계약 이런 것들 무효로 하는 거 요 몇 개 빼고는 다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다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권리 본위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법 영역에서도 누가 자신의 주장을 그 법률에 아까 판단하기 누가 자신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판단 기준으로 삼아내느냐에 따라서 이기겠죠. 자기한테 최선 유리한 결론을 빼내겠죠. 예, 그게 바로 1단계의 대전제 선점이라는 대쟁투가 벌어지는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 싸움이 투쟁이 끝나는 것들을 시험 문제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투쟁 중인 것들도 나와요. 그러면 투쟁 중인 것은 결국은 어떠한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법률의 태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법률의 태도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입법론이라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제 설정하기, 대전제를 선점하라. 자, 제시문의 마지막 묻는 문장을 머릿속에서 if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if를 만족시키기 위한 should 문장은 법학적 논리하여 세 가지 형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if, should 문장, 두 번째는 법률 규정, 세 번째는 강학상 의. 이 세 개인데 이를 법학 사례 해결의 대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if를 만족시키기 위한 should가 복수의 논점인 경우, 복수 이렇게 복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물경 7개의 복수가 should 안에 들어있죠. 그런 경우에는 if should 문장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일반론이라 그래요. 이런 걸. 자, 목차는 문제 로마자 1번 문제의 소재 이렇게 쓰십니다. 사실 이 로마자 1번은요 문제의 소재로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어디로 써도 돼요. 쟁점의 정리라 써도 되고, 또 쟁점 사항의 정리 이렇게 써도 되고, 논점의 정리 이렇게 4개의 형식으로 목차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제의 소재, 쟁점의 정리, 쟁점 사항의 정리, 논점의 정리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쟁점의 정리와 쟁점 사항의 정리는 보통 판사님이 쓰시는 용어고요. 그다음에 논점의 정리는 이제 논문으로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서로 쓰는 방식이고, 우리 수험생들은 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문제의 소재, 어떤 것들을 문제풀이로 채점자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지점을 제가 여기서 밝혀볼게요 하는 게 문제의 소재. 그래서 수험생이라면 문제의 소재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좋은 표현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 소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 1번을 들어보면 갑의 소제기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혹은 갑의 취소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이러면 그걸 2%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적법한지 검토하라 그러면 취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그다음에 갑의 취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냐고 물어볼 때는 취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려면, 이렇게 복명복창 앞에서 뭐라고 하면 뒤에서는 똑같은 말로 받아주기, 뭐라 그러면 똑같은 말로 받아주기.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갑의 소제기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취소의 제기가 가능하려면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으면은 이 글에 있어서 있잖아요. 글에 논리의 일관성이 깨진다 그래요, 그걸. 그래서 행정법 답안에서는 그 행정학 답안이나 여러분들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경영조직론하고 이제 인사노무 관리 이거 하시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무척 싫어요. 채점자가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무척 싫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상한다 하거든요. 상상. 여러분 상상이라는 말 들어보죠. 상상이라 상상한단 말이에요. 상상. 그러니까 이 상어거든요. 상어. 상아.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는 걸 우리가 진리를 찾아간다 그래요. 사회과학은 상상의 사물이라 그래요. 사회과학은 상상의 사물이라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 이미지네이션이 아니에요. 오해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 이제 졸업한 분도 계시겠지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상상의 사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 딱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 사이의
어떤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학문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상황이 무척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달리하면 같은 문제라도 성격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큰 틀의 바운더리 내에서는 그게 문제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외향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다름에 불과하다. 본질은 같다.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다. 그래서 상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동어 반복을 무척 싫어해요. 동어 반복. 왜 그래요? 코끼리가 같은 코끼리인데 어디는 코 만지고 누구는 다리 만지고 누구는 배 만지고 누구는 꼬리 만지고 누구는 뿔 만지고 이거요 상아 이런 거 만지면은 다 표현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코끼리는 뭐다? 코끼리는 벽이다. 코끼리는 기둥이다. 코끼리는 긴 호수다. 코끼리는 말랑말랑하다. 코끼리는 딱딱한 뭔가 돌로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 각종 얘기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은 코끼리의 모습을 대강이나마 사람들이 그려낼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경영조직이라든가 인사논문은 바로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떤 바운더리를 그린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용어를 쓸 때 동어 반복하는 거 무척 싫어해요. 계속해서 말들을 돌려가면서 그림들을 확장해가는 사고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법학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법학은 쪼개고 쪼갠 거예요. 나누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법학 여기 나누기. 예? 법학을 나누고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누기. 왜 나누었냐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인식의 범위 내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외부의 어떤 문제 상황을. 근데 외부의 문제 상황 우리 인식의 범위 내로 끌고 들어오려면 전체적으로는 통으로는 인식이 안 되니까 그 통을 우리가 인식이 가능한 범위로 막 쪼갠단 말이에요. 막 쪼개요. 쪼개고 안 한 다음에 인식이 불가능하죠? 그거는 판단 불가. 인식이 불가능한 판단 불가. 인식이 가능한 영역이 들어와. 그러니까 인식이 불가능한 판단 불가는 누구 책임으로 돌릴까? 불가한데 여기 이 지점에 있는 건 누구의 패소로 돌릴까? 그게 바로 입증 책임이에요. 주장 입증 책임. 그러니까 주장 입증 책임은 인식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면은 네가 져 임마. 법률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누가 지라고. 즉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식이 불가능하니까 입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러니까 법학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은 있잖아요. 애매하거나 판단 불가능하거나 저거 이상해. 이런 영역 없어요. 그건 네가 져.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아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키보드 워리어가 되죠. 나라가 이상하다. 재판이 개판이다. 그건 법학으로 이미 거기는 네가 지는 영역이야. 그러니 지는 영역으로 너 들어가면 안 돼라고 해줬는데 그게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알기가 어렵죠. 매번 우리가 법전을 끼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변호사가 누구냐? 그 지는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변호사죠. 근데 잘못된 변호사 만나면 막 의뢰인 끌고 지는 영역으로 막 들어가죠. 입증도 못하는 영역으로 막 이거 주장하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이 쉽죠.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장된 사실이 있냐 없냐는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 이미 배웠지만 연기 때. 자, 그런 얘기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대전제는 자른다. 이렇게 자르는데 if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동어 반복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동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논리 일관성을 확보한다. 아시겠죠? 동어 반복을 통해서 논리 일관성 확보해 우리는. 동어 반복 통해서 논리 일관성 확보합니다. 우리 법학에선 거꾸로 사회과학은 동어 반복을 무척 싫어하는데 우리 법학은 동어 반복이 오히려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3단 논법을 했냐? 동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 그래요. 거기서는 반복하면 안 되잖아. 잘못된 반복이면 그 잘못된 주장인 거예요. 근데 동어 반복을 계속했는데 끝까지 가요, 이게. 동어 반복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 반복된 동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그 힘을 잃지 않아요. 그 말에.
그러면 이거는 논리가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계속해서 동호를 계속 반복했더니 저기서 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반복해도 야, 여기서까지 그 말하면 안 되지 않아? 자꾸 이렇게 뭔가 삐그덕삐그덕 돼요. 그거 잘못된 말이야. 그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에서는 동호 반복에서 자꾸 말이 안 되고 같이 했더니 안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뒤에서 그걸 이제 뭐죠? 반증이라는데 반증들이 튀어나와요. 반복되는 동호에 반대는 되는 반증들이 계속해서 단계가 지날수록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호 반복하는 걸 절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글쓰를 할 때 이게 제일 이제 미리 말을 안 해주면 넘어서기 어려운 심리적인 부담감이거든요. 아, 이렇게 써도 되나 이거? 아, 진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래요. 근데 이제 그 경영학적인 과목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경영학적 과목에서는 동호 반복을 하면은 무슨 이제 채점자에 무슨 인상을 주냐면 아, 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네. 얘는 너무 편향된 지식만 갖고 있네. 얘는 전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애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 글쓰기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문제가 갑의 소지가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치소성의 제의가 적법하려면 갑의 치소성의 제의가 가능하냐? 그러면 치소성의 제의가 가능하려면 갑의라는 말만 빼면 돼요. 특정인을 빼면 돼요. 특정인은 어차피 뒤에 가서 이제 검토를 할 거니까 얘가 원고인지 아닌지. 다만 취소 소송의 제의가 적법하려면, 취소성의 제의가 가능하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7개의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을 취소성의 대상으로 취소성의 원고적격, 취소성의 피고적격, 취소성의 협의 소행 요건, 취소성의 제소기간 요건, 취소성의 관할 법원, 취소성의 심판, 행정심판 전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행정청이 처분 위법한지 검토하시오. 이래요.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갑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혹은 행정청이 처분 위법하려면 처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이거 준내절행인데 이건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행정쟁송법은 이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런데 행정법 영역의 시험 문제가 여기에 80%가 있어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2차 시험 문제의 80%가 여기에 있어요. 준내절행 여기에. 근데 요거를 행정쟁송법에서는 다루질 않으니까 행정법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20%밖에 안 돼요. 얼마나 적은 양을 배우는지 알겠죠? 그래서 행정쟁송법에서는 근본적으로 최소 60점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70점 이상 맞아야 돼요. 여기는 7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너무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말로 하는 수학. 명백하게 말로 하는 수학이어서 공식을 제시하고 공식, 풀이 방법,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답 제시, 이 세 개만 제대로 제시가 되면 이거 70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그럼 70점을 주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70점을 주게 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행정쟁송법에서는 이거 이 큰 틀에서 세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글쓰기 자체가.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당연히 이건 70점 이상이 나오게 돼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행정법을 포기하죠. 어렵다고. 행정법 어렵다고. 그리고 너무 어렵게 가르치죠. 강사들이. 신림동이든 이 행정쟁송법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죠. 진짜 쉬운 글쓰기거든요. 이거 너무 어렵게 가르쳐요. 마치 내용적으로 가르쳐요. 내용적으로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못 쓰는 거죠. 이게 형식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내용은 판례를 통해서 익히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if를 만족시키기 위한 should가 이제 단수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단수라기보다는 법률 규정인 경우. 예컨대 취소의 대상인 처분인지 검토하시오 이랬죠. 그러면 이것도 if로 바꿔놓으면 옆에 여백에 써볼게요.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려면 혹은 처분이 되려면 이렇게 쓰면 되죠.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려면 옆에 여백에 should 행정법 제19조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이어야 한다. 이 should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답안을 쓸 때에는 법률 규정만 끌고 오라고 그랬죠. 법률 규정이니까 행정소송법 제19조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대로 쓰고 에 의하면 그리고 그 다음 보고 베끼면 돼요.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예전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또 갑에게 원고적격을 갑이 원고적격을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그러면 갑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에 해당하여야 한다. 하여튼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니까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이 슈드 안에 있는 게 법률 규정이니까 그대로 빼내고 에 의하면 취소송은 처분의 취소가 범성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베끼면 돼요. 그냥. 자, 2페이지. 자, 2% 만족시키기 위한 슈드가 이제 단수 논점인 경우 강학상정이죠. 의뢰 처분이 신뢰보원칙 위반인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곧바로 신뢰보원칙의 정의를 쓰시면 돼요. 신뢰보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 짓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란 처분 시에 제시되지 아니했던 처분 사유를 소송 절차에서 추가 변경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의를 강학상 의의를 외워서 써야 돼요. 강학상 의의는 외워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강학상 의의가 다 외워지는 게 아니고 답안 쓰기에 필요한 강학상 의의를 외우셔야 되고 판례는 무조건 토시 하나 틀지 말고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A씨의 시장은 건물 소유자인 갑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동 건물이 뭐가 건물이란 이유로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했다. 첫 번째 문장. 그다음 두 번째, 그 후 갑이 이에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지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그러나 갑은 동 건물이 무화 건물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세 번째 문장. 그럼 네 번째, 갑은 이 계고에 대하여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했던 것도 이유가 있어요. 기승전결이죠. 지금 첫 번째 계고했어. 승 불응하니까 다시 대집행한다는 내용 고지했어. 전 사건이 바뀌죠. 전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무과 건물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죠. 마지막 결론으로 그냥 물어보죠. 이제 이 다투고 있지 않은 게 이게 맞냐고. 갑은 이 계고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갑의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시. 이렇게 났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자, 계고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게 뭐냐는 법적 성질. 계고의,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용어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못 푸는 거예요. 자, 앞에 부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취소 소송의 대상을 검토해라.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는 것은 이게 처분이냐를 논하는 처분이냐. 두 번째, 취소송의 대상. 그럼 처분이면 취소송의 대상이 맞아. 예스.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맞는데 설문을 봤더니 계고가 두 번 있네. 두 번 있네. 그럼 두 번 중에 뭐가 취소의 대상일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제소할 때 계고의 법적 성질이 논하라 했더니 교과서에 있는 계고를 다 쓰네요.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 그랬더니 계고의 법적 성질을 저기 행정법 교재에 보면 유효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지점에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적 의미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변형된 과징금 제도니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뭐 관원사업 제한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서 대집행 파트에 계고를 여기다 다 써요. 그러면 점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써가지고 왜 점수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게 아니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적 성질은 뭘까? 그거는 처분밖에 없어요. 이게 처분이 아니냐. 이 계고가 처분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거기에서 무슨 엄청난 무슨 계고 막 사실행위고 그 다음에 법적 효과 나타나고 막 하면서 저 계고 저뭐 이행 위반시 법적 효과 뭐 권리 구제 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하자 승계 논의 계고 다음에 통지가 나오면 통지를 할 때 계고의 위법을 통지해서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말들 막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많은 내용 중에 설문에 취소를 제기하러 가는데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게 처분이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이 되냐 이게. 처분이 돼? 그렇다면 그럼 취소의 대상이 되겠는데 처분이 돼? 그럼 처분이네. 그럼 취소의 대상이 되겠는데 설문을 봤더니 계고가 두 번 존재하네. 두 번 존재하면 첫 번째 계고가 취소의 대상일까? 아니면 두 번째 계고가 취소의 대상일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전제는 첫 번째 처분에 관련돼서는 취소 소송과 처분에 관련돼서는 뭐예요? 행정소송법 제1호에 의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연기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법조문을 쓴 다음에 에 의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수험생은 판례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할 때 판결문을 볼 때는 에 따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은 에 의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이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그런 대원칙을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바이더로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에 의하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써야 되는데 먼저 행정소법 제19조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 제목을 쓰면 되죠. 제목이 취소소송의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제1호의 제목 주어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 있죠. 이 와도 하나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수학을 했으니까 와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한다? 대상인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19조 와 행정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할 때는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연기 때 말씀드렸죠. 이 와로 엮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요? 이론론,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다. 왜?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례가 주어를 이렇게 얘기해요. 판례가 취소의 대상의 처분이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례가. 그렇다는 얘기는 판례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19조 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론설. 이걸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법 처분 개념설이 드러나도록 저는 법답안을 쓸게요라고 교수님한테 채점자한테 처음부터 아예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이게 이제 1단계에서 대전제입니다. 1단계. 법률 규정 가지고 1단계를 일단 써볼게요. if should 문장 가지고 1단계를 쓰면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번 오리엔테이션 이번 1강에서는 첫날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1단계. 대전제 제시. 대전제. 자, 이 1단계 여기가 그러니까 취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그럼 계고의 법적 성질 이거 논하라.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문제가 이거였을 때 1단계는 요걸 쓴다는 거예요. 그럼 1단계 요거 썼어요. 요거 썼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소존재를 빼내야 되는데 이 소존재를 빼낼 때 이 대전제죠. 2단계 소존재를 빼낼 때는 소존재는 뭐냐면 문제되는 것들이에요. 소존재를 빼낼 때는 이 1단계 대전제와 소존재를 빠지는 사이에 뭐가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면 소존재 뺄 수가 없어요. 설문상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설문상 문제 상황을 여기다가 제시해 줘야 돼요.
문제 상황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럼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 자, 너무너무 쉬워요. 쟁송법 답안 쓰기는. 소존재는 뭐냐면 요걸 말해요. 이게 다 소존재예요. 이게 소존재. 그래서 그 공권력 행사 이건 뭐냐면 적극적 처분, 적극적 행위. 적극적 행위가 나오면 공권력 행사라고 하고 소극적인 거부, 소극적 행위로 가면 그 거부로 가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갈 때는 여기는 행정입법, 그다음에 행정계획, 그다음에 행정지도, 그다음에 행정상 사실행위 이렇게 4개만 이 안으로 들어가요. 적극적인 행정행위는 여기 있고 소극적 행정행위로서의 거부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상 사실행위는 일이 들어와요. 자, 이게 바로 이 와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하나씩 소존재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존재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이거 그게 행정청에 해당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고 공권력 행사면 거꾸로 처분에 해당하고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해당하면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돼버려.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돼버려. 자,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 해당하면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돼버려. 이게 이론설. 이원설은 여기 해당하고 여기 해당하면 처분이 돼. 그리고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이원설에서는 여기에 법적 행위가 들어가거든요. 또 다른 플러스 알파로.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연기 때 안 따라오신 분들은. 근데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이따가 가서 또 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동의어죠. 공통분모죠. 그 다음에 일이 가거나 일이 가는 거죠. 이 공통분모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병존할 수가 없어요. 택일이에요. 이 셋 중에 공권력 행사이거나 그 거부이거나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 상황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로 들어가거나 그 거부로 들어가거나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셋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공통분모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존재를 빼낼 때 가면 어떻게 빼내느냐? 이 설문상 있죠. 이거 설문상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문제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그 상황된 제시에 따라서 하나씩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주어진 지금 우리 문제 2페이지에 있는 실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실전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 AC 시장이 갑에게 뭐 하고 있어요? 갑에게 건축법 79조 제79조 및 와나 밑이나 똑같아요. 행정대집회법 제3조에 따라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그 이유는 안 써도 돼요.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그 다음에 불이행 시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계고를 하였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설문상이에요. 이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요 말을 대전제를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이렇게 대전제를 제시한 다음에 요 대전제 밑에다 요 말을 쓰는 거예요. 요 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요 말을. 그러면 대전제가 이 설문상 문제 상황을 요렇게 투영되면 문제되지 않는 것, 문제되는 것,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투영되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 이게 소전제 빼내게. 이게 대전제를 설정한 다음에 제시한 다음에 자, 지금 뭘 물었냐면 계고의 법적 성질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계고의 법적 성질은 취소의 대상이 처분이냐가 계고의 법적 성질이에요. 그럼 취소의 대상이 처분이냐에 관한 법률 규정은 행정법 제19조와 행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예요. 그러면 대전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법조문에 의하면이라는 조사를 붙인 다음에 보고 베끼면 된다고요. 그냥 보고 베끼면 그 안에 명사들이 있는데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이거는 대상적 격을 표현하는 말에 불과하고 그 안에 명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더라. 그 안에 명사가. 근데 요 명사들이 다 뭐라고요? 구성 요소들은 이 명사들이 전부 다 소전제예요. 그래서 이 소전제를 다 만족하면 주어인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예요.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취소의 대상적 격을 충족한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상인 처분이 된다. 즉 그 계고의 법적 성질이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평가를 하려면 설문상 문제 상황을 설문상이라는 표현으로 문제 상황을 써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줘요? 다시 쓰면 이거 쓴 다음에 설문상 A시장이 갑에게 건축법 79조 및 행정대집법 제3조에 따라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한 거 아울러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계고를 하였다. 그 다음에 이 밑자가 바로 이 아울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는 뭐라고 썼어요? 에 의하면이 아니고 에 따라죠. 우리는 법조문을 제시해서 맞냐 틀리냐, 행정청의 행위가 맞냐 틀리냐를 평가하는 평가자예요. 근데 행정청은 에 따라서 하죠.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는. 그죠? 에 따라. 그래서 여기서 에 따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르면 규정을 그렇게 안 써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봐보자고요. 지금 뭐냐 하면 지금 계고를 했어요.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계고를 했어요. 했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적극적 행위가 나왔죠. 그죠? 여기가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상 사실행위라고 엿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이 말들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부 처분도 아니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건 아니고 결국은 행정청이 하는 구체사실은 법칙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죠. 이 설문에 제시된 설문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